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정권에서 선관위가 이 선거법의 어떤 주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거법 개정을 할 때는 국민의 주권자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 네? 그 선관위는 그 국민의 주권자의 하부 구조예요. 근데 지금 선관위가 지금 주체가 돼서 지금 선거법을 모두 좌지우지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또 두 번째는 이 대선에서 보면은 이명박 정권이 살기 위해서 다음 차기 정권, 박근혜 정권을,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공범자예요. 예? 이명박 정권의 선관위가 박근혜 정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게 서로 이게 공범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게 그 분명한 그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인가? 예? 이게 선거법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대선에서 그냥 공범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우리의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진짜 이 부정선거는 국가 범죄입니다. 이 국가 범죄를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이게 부정선거 이거를 심판할 수 있는가?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예? 이 민주주의의 이 꽃에 그 부정선거를 하는 거는 이 국제적으로 유엔이라든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가 이거를 제안할 이런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세 분 질의 받고 답변 드립니다. 제가 출석 전에 우체부한테 전화를 받고 법원에서 공기가 왔다가 해가지고 사인을 받고 받으니까 법원에서 재판 받으러 오라고 리스트가 왔어요. SNS에 제가 올린 12.19 부정선거 관한 글이 거의 사실, 12.19 부정선거 거의 사실로 박근혜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공소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될 지금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올릴 때만 누가 민변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민변에 전화를 하니까 송상교 변호사님이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어제 제가 올라와서 만나뵙고 현재 어떤 출가를 인연으로서 수석법을 모르니까 좀 알려달라 하니까 이렇게 아주 심각한 70조 이하의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주 좀 심각한데, 오늘 이런 부정선거에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동국민적으로 이 대처를 해서 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한 제가 무죄를 받으면은 부정선거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가 퇴진해야 되기 때문에 무죄를 판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라고 해서 저는 한다고 각오를 했는데 좀 같이 제가 진짜 너무 모릅니다. 좀 무식하게 단식만 했지 이 세속법을 몰라가지고 좀 보험을 요청합니다. 같이 동기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기 바깥에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쉬었는데요. 저는 법원과 검찰 앞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홍콩에서 온 박영숙입니다. 2010년부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한국과 좀 미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지켜보면서 대통령 대선거 선거운동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제가 당한 사건인데요. 이 18대 불법 당선 부정선거 운동부터 제20건에 이거는 부정선거라는 걸 국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에서 말씀하신 토론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이 구체적인 건 다 말씀드렸는데
그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 부정선거는 원조가 불법 부정부패 공무원이라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이 원조 조사는 부정선거도 공무원의 부정부패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에서 일어난 공무원 부정부패는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국제법, 인권, 주권, 정치권을 기망하고 유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방청석에서 이거는 국제법으로도 나가야 될 거고요. 국내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슈화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정치인, 언론인, 방송인, 국민도 하나의 의인이 없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이 민주화를 위해서 법원과 검찰 앞에서 저는 억울한 정치인들, 억울한 시민들, 억울한 공무원 제가 외치고 있다가 이 목소리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석에서만 발언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뭉쳐서 외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육사지방선거 거기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 토론의 내용은 좋았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조금 핵심적인 것이 좀 빠졌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좀 나열해봤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선거 그 참정권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선거만 하면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무효 소송,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국민들은 투표하는 것이 선거가 끝나는 걸로 압니다. 참정권이 끝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 참정권이 투표권하고 개표권까지 같이 안다는 것을 국민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거에서 지금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까 김영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개표 상황표하고 개표 집계 상황표하고 다릅니다. 자, 그냥 개표 상황표는 그 상황에서 투표소에서 전개해가지고 가는 거고, 집계 상황표는 그것을 집계해가지고 그 보고용 컴퓨터에 올려가지고 그 중앙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이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조작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자, 아까 그 개표 상황표를 보면요. 위원들이 있고 위원장이 도장이 있는데요. 위원 도장이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다 도장을 만들었다는 그 흔적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기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요. 본인 이름을 써야 됩니다. 본인 이름을 쓰고 거기에 대해 도장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장을 같이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보면은 한 사람이 도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꾹꾹 찍어버린 거예요. 위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찍은 게 아닙니다. 그 흔적이고 이거요. 다음에 아까 서버, 주 컴퓨터를 지금 임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후에 자료 보존이 안 됩니다. 임대를 하면은 그걸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라는 것이 한번 발표하면 그대로 끝나버리냐? 소송 가가지고 법원이나 검사가 밝혀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법원과 검사가 또 한패라면요. 정부에서 칼자를 정부가 쥐고 있는데 검사가 누가 정부 패는 안 됩니까? 저 법원 출신입니다. 저는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 출신입니다. 자, 법원은 판사들은 각자의 헌법기관이지만은 검사는 그게 아닙니다. 국가기관이거든요. 말하면 다 틀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존 상태, 그것이 충분히 돼야 되고, 자, 지금 아까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그렇습니다. 선거가 무효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태가 무정부 상태라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내란죄에 속하는 것이고, 내란죄에 자, 이것도 누가 몰라요? 제가 말한 몇 마디 잘라가지고 내란 수계 또 그 부분만 해가지고 얘기해서 그걸로 고소할지도. 자, 질문만 근데 예,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선거는 선거 결과를 보고 선거 조작된 것을 보면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나눠먹게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부산하고 인천하고 여당 먹고, 예? 서울 교육감하고 서울시장하고 야당 먹고 나눠먹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질문으로만 좀 해주시죠. 네. 질문은 뭐 너무 조사를 다 잘 하셨어요. 질문할 건 없습니다. 여기에 좀 더 보충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민적 홍보를 하려면은 그런 문제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왜 이게 나눠먹기를 하는가 그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역사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정체가 가야 되고 또 제안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기 답변을 좀 듣고 또 추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아놨지만은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기관은 없어요. 헌법기관은 감시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 시민단체가 알겠습니다. 본인. 예. 예, 시민단체가 어느 정도 헌법기관들 예? 내지 국회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마련하는 그런 법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한 분만 마지막 듣고 아니 잠깐만. 지금 그 말씀. 예, 잠깐만요. 예, 그 질문 다 받고 답변을. 예, 말씀하시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상 투개표 과정의 부정선거만 가지고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는 언급을 않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그 문자 한번 잘못했다가 150만원 벌금을 받아봤는데 이거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 진실이 거짓을 이기에 꼭 득표해 주세요. 대통합 민주신당 민주유공자 위원장 김범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처음에 실형 6개월 때인데요. 항소심에서 150에서는 아까 우리 원세훈 재판 과정을 보면서 참 참담한 그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례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공직 후보자 선거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좀 선거법을 다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한 단계에 의해서 공직 후보자가 선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별로 없습니다. 당내 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요. 당내 문제라고 해서 그냥 법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원초적으로 이런 부정부패들이 만연한다고 보여져서 그런 것들을 차후에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공천 일정을 언제까지 확정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 집행의 엄정성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거법 불어 위반되면 당사자는 100만 원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정치적 실명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90만 원, 80만 원, 그 차이는 뭘까요? 거기에 이제 한정이 있습니다. 법원에 원세훈 이번 판결에서 그것이 좀 교묘하게 적용됐습니다.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얼마나 모호합니까? 그것이 과연 당선에 영향을 벌금 20만 원짜리 당선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이런 구체적인 거 이런 것을 좀 선거법에서 알겠습니다. 선거법에 좀 다뤄야 된다. 예를 들면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금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예, 손 드신 분을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강주구에서 온 시민입니다. 아까 1년 번호 관련해서 QR코드를 언급하셨는데요. QR코드는 그 내용으로 봐서 지나친 사적 정보를 감찰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투표 용지를 선거 인수만큼만 인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선거구별 확인된 선거 인수만큼의 투표지 용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쇄는 제외 투표자들도 있고 하니까 각 지방에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일련 번호를 일관되게 선거 인수만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산 프로그램도 국가기관이 공인한 기관에서 공증되어야 하고, 그것도 물론이고, 또 투개표 참관인으로서 공인된 전산 기사가 반드시 중앙선관위 전산실에도 참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를 각 투표소에서 투표인들이 자기 일련 번호가 몇 번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QR코드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끔 아라비아 숫자나 한글 기호를 혼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로만 하든지 해서 자기 고유한 번호를 자기만 확인할 수 있게끔, 본인만 확인할 수 있게끔, 일단 그 선거구 안에 투표 용지가 들어왔을 때는 선거인 수만큼만 숫자 전체만 확인하되 그 개개인이 누가 몇 번 투표했는지는 모르게끔 본인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전혀 비밀 선거에 저촉되지 않고도 저는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질문입니다. 네. 자꾸 이 벤치 여러분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진 저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가 개정 방안이니까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강동원 여기 국회의원님 한 번 와 계십니다. 발의를 한다고 하면 300석이 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발의해서 이 안이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법부가 죽었다. 우리는 행정부도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법부와 죽은 행정부 어떻게 깨워서 저희가 이 선거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말씀들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두 분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거는 개정 방안이니까 이렇다 뚜렷한 답변을 얘기하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정책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 그렇다면 이런 많은 증거들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깨울 것이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9.9%의 국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받기는 생각 안 합니다. 개표에 대한 생각은 생각 못해요. 선관위에 대한 부정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미 언론이, 방송이 조작을 해서 미리 개표 상황을 발표했는데 그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릴 것이냐. 여기 와 계신 언론들도 있는데요. 언론이 잘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서 이 잘못된 정권 어떻게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냐를 만들어야 개정 방안의 정책 토론의 기조가 맞다고 봅니다. 두 분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R코드라는 게 없고 선거법에는 그 바코드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바코드하고 QR코드는 다른 겁니다. 바코드는 우리 슈퍼에 가면 이렇게 짝짝짝짝 붙어 있는. 아니요, 네, QR코드를 선진화를 해서 바람직한 게 아니라 QR코드를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QR코드를 쓰면 왜 문제가 있냐면 그게 7,000가지의 그 숫자 정보를 인식을 하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 투표지 분류기라는 걸 새로 만들면서 그 투표지 분류기가 스캐너에서 그걸 분석을 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얘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진짜
만약 제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QR코드로 어느 그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몇 년치를 딱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다 그 투표 데이터가 다 확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QR코드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바코드 자체도 쓰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바코드라든지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다 그게 스캐너로 다 코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김용 선생님. 예, 제가 사실은 136개 선거내를 고소를 했는데 느낀 게 뭐냐. 검사들이 부정선거를 알아요. 근데 왜 각하하느냐. 이슈화가 안 됐다는 거죠. 이거는 시골 목사 이건 뭐 별 관심이 없고 사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묻어도 아무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거니까 이 문제는 언론도 지금은 잠잠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고민입니다. 이 시골 목사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 알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 서로의 소리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수미디어를 통해서 우선 알려야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걸 갖다가 민변이나 이런 데서 좀 대표적으로 선거 소송을 좀 다시 이거는 뭐냐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한 죄입니다. 그렇죠? 선관위 개입한 죄를 갖다가 법적으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 국헌불단 죄입니다. 그래서 법을 다루는 분들이 해야지 저희들같이 시골 목사가 하니까 이게 뭐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를 만났으니까 앞으로 송 박사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갖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무효 소송인단 한정수 김필원 대표가 옥중서씨 보내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뭐 알고 이렇게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말 답답하게도 분명히 공직선거법 225조 그 2013 수 18 이렇게 그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을 누가 지금 어기고 있습니까? 대법원이 안 지켜버려요, 지금 현재. 대법원이 이 법을 안 지킨 채 지금 1년 8개월째 지금 안 지키고, 아예 재판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는. 깝깝하죠. 근데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했던 이정열 판사님, 이 그 SNS에 그 인것을 검토를 하시고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이 대법관들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이 대법관들 헌법 56조인가요? 이 헌법 56조에 의한 탄핵을 할 수 있어요. 대법관들 제대로 직무를 안 할 때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셨고 이어서 그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시고 그 방송통신대학 법대 교수셨죠. 법학과 교수셨죠. 헌법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도 같은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조인들이 지금 벌써 두 분이 그런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좀 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표명을 하고 이 지금 대법관들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또 헌법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국회의원님들을 좀 우리들이 압박을 해서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을 모아서 노력을 모아서 네. 그게 좀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 지금 질의하신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의견 표명을 하셨고, 질의가 아니라 그렇게 좋은 의견들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들은 그대로 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들만 주셨고요. 아까, 질의 내용 가운데서,
제가 좀 이거는 아주 좋은 이건 질의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되는 게, 광진구 시민이신 그 전산 기사가 중앙선거 전산실을 참관해야 된다. 그렇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 100%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제가 정보 공개는 아마 굉장히 지금까지 시민들은 제일 많이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예요. 정보센터예요. 정보센터에, 그러니까 선거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고한 것이, 각 개표소에 보고한 것이 올라가고, 거기서 그것을 각 방송사에 내보냅니다. 근데 이 선거관리 시스템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건 해킹의 위험이 있고, 좀 하면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우리 국민들 왜 그걸 볼 수가 없습니까? 궁금하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정책 아닌가요? 왜 자기들만 그걸 알고 있어요? 예, 그거 분명히 뭔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할 때 반드시 거기도 국민의 참관단이 좀 전산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그걸 내보내고 있는지, 이번에 아까 김명호 선생님 지적했잖아요. 엉뚱하게 되는 것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참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강의원님 말씀하셨겠지? 자꾸 강의원님 말씀 들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질문도 주셔서 저는 경청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로 요약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냐. 아까 질문하시는 분 말씀 잘 들었어요. 이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하는데 혼자 단독 발의는 하지 않습니다. 대표 발의자로서의 같이 10명 이상의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법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제가 저 말고 최소한 9명 이상 의원들을 설득해서 여기에 동조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 특히 이 법안을 심사하게 될 안행위원들과 나름대로 미팅을 통해서 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또 우리 김 박사님께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제공이랄지 여러 가지 또 대화하는데 의견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제가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법에 호소를 했는데도 법에서 묵살을 한 것이 결국은 여론이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요, 바로 NNL 사건과 국정원 이 댓글 사건 때문에 이 이슈가 묻혀버린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월호 참사건이 해결이 되면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선거의 이 개표 부정이나 선거 부정과 관련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적으로 NLL과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거든요. 그것이 주요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그것을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불을 질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를 오히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더 집요하게 저도 공부하고
침착해서 더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아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진행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이부 자리에서 함께 앉아주세요. 진행 순서가 있으니까. 네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저기, 아니, 네. 예, 가만히 계시고요. 네, 뭔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흥분하신 분들은 해결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사계절을 제가 서울에서 하다 광주로 내려갔는데요. 그때 대한민국 성서번역의 권위자라고 하신 김주복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을 했고 윤정훈 목사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지만 지혜로운 국민은 속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개표 조작이었다. 국정원 사건이 수류탄이라면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은 핵폭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말씀을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그 이유는 이 소송을 내신 분들이 국민 공개재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옆에서 지금 주의하고 계시지만 서울의 소리나 뉴스 300 등이 가서 동시에 재판을 전국에 실시간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였었고 그것이 현행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전원 합의를 요구해놨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원 합의를 요구해놔서 그 중에 한 명이 문제되게 하면은 이게 국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대법원이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의 요구에 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월호는 국민의 요구대로 해결하시고 18대 부정선거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놨기 때문에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 예, 제가 그 마무리 발언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 결어에도 썼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3.15 부정선거 때문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독립기관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엄정 중립과 공명정대가 이 선거관리위원회 본령입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과연 자기는 믿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됐잖아요, 지금. 이 디도스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선관위가 지금 연루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3년 동안에 그 사이버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숫자가 125명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때 이제 안행이 김영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잘 받은 바에 따르면 이 부정선거, 사이버 부정선거 감시단이 주로 호남 지역에 배치가 됐어요. 부산 경남 지역에 경남 경북 지역에는 10명밖에 없는데 광주 전남 전북에는 37명이나 배치가 됐어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그 국정원의 댓글 SNS 트윗 이게 2,200만 건으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사이버 부정선거 감시단이 한 건이라도 찾아냈습니까? 못 찾아냈습니까? 찾았습니다. 국민 세금 가지고 무엇을 한 거예요, 대체? 이게 공명정대입니까? 경남, 경북은 인구가 호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불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선거관리가 제자리 잡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드리고 할 텐데요. 오늘의 이 일정이 매끄럽게 되지 못한 부분들은 저 사회자 책임입니다. 시간도 늦게 했고 그런 부분들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답답하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많았고 주신 제안들은 오늘 여기서 다 해결하자고 모인 건 아닙니다. 이게 강동원 의원님께서 지난 1년 저희들이 이제 1년 6, 7개월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요.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요, 진짜, 다 만나보진 않았고, 저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상당수 다 그냥,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냥, 넘어가고 계셔서. 의원님들 탓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요. 오늘이 이제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선관위에서 와서 계시니까, 오늘 내용들 다 녹화되어 있고 다 하니까 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선관위도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완 전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도 좀 불러서 내각제로 고발이 있으니까 명예훼손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나와서 말이야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에서 고발을 하시더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말할 기회는 많거든요. 이게 선관위에서 국회의원님들하고 하셔서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정책 토론을 공동주최해 주신 국민포럼의 이장일 교수님, 새나희망연대의 정동희 위원장님을 맡은 위원장님들, 대표님들, 특별히 강동원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특별히 강동원 의원님께서는 투표소에서 스펙트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장서 주시겠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제를 해주신 정병진 선생님, 토론을 해주신 이만열 선생님, 이완규 선생님, 김우영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입법이 되는 그날까지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토론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주정원님, 김진영님, 이재원님, 강동원 의원실의 보좌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소수가 모인 것 같지만은 정말 SNS를 뜨겁게 달궜던 오늘의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부족하지만은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 토론회 끝났습니다.